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선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현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하드하고 그 테러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에 연관돼서 빈 라덴이 행한 행위가 과연 이슬람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지하드냐 아니면 테러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드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단체가 주로 원리주의 단체라고 해서 자꾸 이제 이것도 역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원리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계속 전쟁을 수행을 하느냐? 그렇다면 그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슬람 근본 그 교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원리주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지금 특히 그 현대 아랍 청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그 펀더멘탈리즘에서 나옵니다. 영어 표기로 펀더멘탈리즘 이거의 번역어가 이제 원리주의 아니면은 근본주의라고 번역들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아랍어에는 없습니다. 아랍어에는 없는 단어 자체가 지금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원래 이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1930년도에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한 교파에서 발생을 한 그런 사상입니다. 즉 보수주의 종교 운동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이제 폭력성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요즘에 이제 이슬람권에서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서구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학자들은, 그러니까 아랍 내부에 있는, 아니면 이슬람 내부에 있는 이슬람 학자들은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원래 갖고 있지 않는 허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근본,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본 원리가 훼손됐을 때만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슬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그 기본 원리가 훼손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갈 게 없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주의라는 자체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서 뭐냐면은 그 원리주의가 우리한테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 얘기는 만약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이슬람 정치사에 그 원리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조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슬람 사상 조류 아무데나 다 찾아봐도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주의 그 자체 그 이름을 쓰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서구 언론 쪽에서도 사실은 그 폭력성이 동반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 보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원리주의라고 해서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리주의의 가장 기본은 보수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지칭되는 이 그룹들은 보수가 아니라 강한 개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들은 그러니까 아랍어에는 없는 거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금부터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이 이슬람 원리주의는 그 아랍 내부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때까지는 대략 이슬람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합니다. 7세기에 나타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하다가 13세기 때까지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원나라 침입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울기를 해서 15세기 때까지는 그나마 자신들의 어떤 그 체면을 유지할 정도까지는 되다가 이때서부터 이제 유럽의 역전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기울기 시작하다 18, 19세기로 들어오면서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죠. 즉 유럽의 식민지로 전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그 자각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왜 지금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는 그런 자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반성들입니다. 그 스스로의 반성은 곧 이슬람 내부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그 이제 세계의 흐름을 보고 자신들을 반성하는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슬람 내부에서는 이 원리주의를 이슬람 부흥주의, 뭐 이슬람 자각운동, 개혁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공통점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와 혁신의 그 충돌들은 이슬람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보수적인 그 사상들을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세계 조류에 맞게 이것을 좀 더씩 바꿔나가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공을 별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의 나라들로, 그러니까 자신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지금의 나라들로 독립을 합니다. 아랍은 원래 그 전에는, 식민지 전에는 하나의 제국 아니면 한 서너 개의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통일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식민 지배가 끝났을 때 각각의 나라도 여러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되죠. 수십 개의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들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왕정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혁을 거치면서 공화정으로 바뀐 데도 있지만요. 이 나라들이 되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가는데, 하나는 사회주의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로 갑니다. 근데 사회주의 쪽으로 간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전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산유국이면서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로 간 데는 왕정이나 공화정으로 흘러갔는데, 여기도 역시 대부분 나라들이 뭐 독재나 아니면 부정부패로 흘러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체제 다 해봤다. 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 둘 다 망했다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보수로 돌아가자는 그 사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하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체제 갖고는 안 된다. 이걸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상은 자연히 반정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억압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탄압이 좀 시작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탄압의 그 과정이 이제 좀 더 길어지면은 쭉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그 반작용도 크게끔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긴 해요. 이런 말씀드린 건데. 근데 요 사상을 추구할 때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가 부흥적인 성격을 가진 팀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부흥적인, 성격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그 다음에 급진적인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흥적인 성격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슬람 사회 내부에서의 그 모순점들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걸 치유해 나가자는 거예요.
즉 세계적인 조류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 내부의 것을 자신들 스스로 분석해서 비판해갖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완벽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는 논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종교적인 정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부흥적인 성격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개혁적인 사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개혁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그 강대국들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내부의 모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하나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체제나 아니면 군사적인 체제나 이런 것들이 서구 세계에 비해서 얼만큼 낙후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착적인 요소하고 즉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착적인 요소라는 것은 결국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그 문화적인 거 유럽의 정신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물질적으로 저렇게 번성했을 때는 그 안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다. 그것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문화를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 거를 갖되 물질적으로 앞선 거는 서구가 앞섰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별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질 가는데 반드시 정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자녀분들은 햄버거 많이 드시죠? 네. 드시는 게 아니라 먹죠? 그 햄버거가 외국에서 빵만 들어오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빵에 묻어서 햄버거를 많이 먹는 그 국민들의 사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뭐 햄버거 몇 개나 드십니까?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몇 개나 먹겠습니까? 서너 개 먹습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그만큼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왜 부흥주의자들이 외국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에 묻어서 정신이 들어온다 이게. 그렇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최소한 우리는 그거 소화할 능력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는 이 급진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연적으로 사회를 개혁하자 보면 반정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이 정부에부터 탄압을 받습니다. 이 탄압을 받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지하화해서 게릴라전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 탄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급진적인 성향들이 지하들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자신들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할 때 아무 명분 없이 싸우면은 그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뭐 이런 걸 늘려갈 때 꼭 대인 명분은 그럴듯하게 붙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게 이슬람권에서는 성전이에요. 이슬람 잘 지키자는데 왜 말이 많으냐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지하들을 많이 쓰고 실제로 뭐 지하드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오남용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다는 거죠. 개혁이 그럼 왜 필요하냐? 원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슬람 사회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다산이에요. 지금도 피임이나 산하 제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큰 도시에서만 젊은 층이 요즘에 하고 있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나도 많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은 의료 시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즉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은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은 자연히 그 성향이 개혁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젊은 층이 늘어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지금 청년이 돼갖고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할 나이가 됐는데 그 일자리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유국같이 잘 사는 나라는 좀 별도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정보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은 유럽에서 가까워요. 제가 나중에 석박사를 하기 위해서 저쪽 모로코 쪽에 가서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지중해를 끼고 바로 유럽이거든요. 근데 그 텔레비전에 요거 파라볼라 있죠? 이게 싸요. 근데 저희가 그 있던 데에서 모로코에 있을 때는 이제 가족이 같이 가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돈 내서 그 파라볼라 하나 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라 그랬더니 한 가구당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그럼 그거 하나 달 수 있거든요. 그걸 달고 보니까 뭐 학생 시절이 다 그렇지만 뭐 돈이 별로 없어갖고 텔레비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저 이렇게 재래식적인데 그거 아마 그 채널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채널 30개가 모자라서 다 못 봐요. 유럽계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럽 쪽의 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말 프로그램은 거의 포르노 비슷합니다. 아주 야하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은 아직도 도시는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 관광국으로 됐기 때문에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쪽에서는 막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는 시골에 가면 아직도 여자들이 우리 이거 차도르라고 부르던가요? 이게 아랍어로는 히잡입니다. 이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그 히잡 쓰고 그 야한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아랍 쪽을 비판하는 서구 언론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있을 때 카사블랑카는 들어보셨죠? 네. 이게 모로코에 있어요. 이 카사블랑카는 이게 스페인어로 하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거긴 다를베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카사블랑카에서 남쪽으로 한 600km쯤 가면은 아가디르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원양 어선들이 드나드는데요. 그 라스팔마스가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데인데 거기는 관광국으로 개발이 된 데라 그 외국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해도 돼요. 뭐 야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서 차로 1시간쯤 가면은 마사라고 하는 해변이 나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데만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마사는 어디냐면 베르베르족들이 사는 데예요. 원래 모로코의 원주민은 베르베르족입니다. 이 베르베르족들이 사는 데인데 여기는 이 히잡이 어느 정도 하냐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이나 이런 데 그 히잡은 이 반투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윤곽은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더 지독해갖고 이 천이 이렇게 두꺼워요. 얼굴 형태가 안 보이는 이 히잡이에요. 그것도 한쪽 눈만 내놓습니다. 한쪽 눈 가까는데 근데 그럼 처녀하고 유부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옷 색깔을 보고 구분해요. 처녀들은 주로 하얀색 계통이고 이제 유부녀들은 이 검은색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길 모른다고 이왕이면 여자한테 물어봐야죠. 여자한테 물어봤다면 큰일 나요. 남녀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 사실은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르베르 풍습도 볼 겸 우리 가족이 다 갔거든요. 제가 그 당시 꼬맹이도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다니는 같이 가니까 이제 그쪽 내 친구 이제 가족들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베르베르 풍습도 자연히 익히고 뭐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바닷가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닷가 뭐 시커먼 봤는데 왜냐하면 모로코는 지중해하고 대서양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도 대서양 바로 앞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더 비싸죠?
거기에 더 싸요. 돈도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살자 해갖고 바닷가 옆에 가서 살았는데 창문 열면 대서양이에요. 바닷가를 굳이 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왕 왔으니까 애도 놀 겸 해서 가자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이 안 돼 있는 건데 아직 아주 촌이에요. 저희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돗자리 펴놓고 있는데 유럽에서 온 한 쌍이 오더라고요. 젊은 한 쌍이.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옆에다 그 돗자리를 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독일서 온 그 연인이었는데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자네들은 그런 것이 그 배낭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 정보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세히 뒤지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연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이제 수영하듯이 옷을 입습니다. 그게 어떤 식인지 아세요? 남자는 수영 팬티 요거 하나 입는다는 거 그거 똑같고 여자도 그것만 입습니다. 이 위는 벗어요. 근데 모로코는 그게 허용이 되는 나라예요. 근데 다른 아랍 쪽에서는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저들은 편하게 이제 벗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요 그런 모습이요 유럽 다니면 그 여름에 공원 가면 아주 흔하게 봐요. 그 썬팅들 하냐고. 처음에 신기해서 한참 보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눈길도 안 가요 거기. 오히려 이거 쓴 사람이 더 저 얼굴 어떻게 생겼나고 아주 그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동양 사람이니까 그런 게 더 호기심이 가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벗고 이제 바닷가로 가는데 그리고 무심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쪽 한쪽에서 베르베르 여인이 이제 외국인이 오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있는데 갑자기 내 눈에 한 화면에 한쪽은 다 벗고 있고 한쪽은 한쪽 눈만 딱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이 참 묘한 반응을 불이킨. 저도 의식해서 본 게 아니었었는데 그게 한눈에 들어왔을 때 도대체 이건 철학가가 아니더라도 도대체 사는 게 뭔데 이다지도 차이가 나느냐.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지역에서는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런 것을 어떻게 과연 이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런데 이것을 보는 젊은이들이 둘로 나뉩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나오면은 호기심은 물론 젊은이들이 보죠. 근데 그거 보고 좋다는 애들도 있지만 물론 젊은 나이니까 호기심에 가서 좋긴 하지만 한쪽 마음편으로는 저 정도 퇴폐된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곤란하다는 식이에요. 자기는 봐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켜야 될 그런 종교적인 심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다 보면은 정부가 권력 남용을 하는 이 부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국민들과 그 정부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갈등들이 이제 원리주의에 의해서 표출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슬람 내에서 볼 때요, 알 이슬람이라고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왕 나온 김에 아랍하고 이슬람을 얘기하니까 인사말 하나 배워두시죠. 아랍 인사말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살라무 알레이쿰이에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 살람이라는 것이 평화예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요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슬람권을 가든 간에 그러니까 아랍어를 안 쓰는 이슬람권을 가더라도 이 인사가 가장 점잖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예요.
이걸로 인사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영어로 How are you 이거보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벌써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흔히 살롬 그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슬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화입니다. 물론 이제 신에 대한 복종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평화 사상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 이슬람 쪽에서는 할 얘기가 많죠. 이슬람 사상은 극단을 배격하는 중용 사상입니다. 이게 서구 쪽하고 이슬람 쪽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지금부터 보면요. 지금 서구 쪽에서 이 원리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까라다이 박사를 얘기해요. 사람 이름이 까라다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미국 무슬림이 군인이에요. 나는 미국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하는 그 작전에 참가해야 되는데 이게 작전에 참가도 되냐 말하냐를 공식적으로 질문했어요. 이때 아랍적 공식 반응이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참가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판결을 까라다이 박사도 승인했다. 그 정도로 이쪽 법이론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랍 쪽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책방을 가면요. 한 구석에 그 사람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구 쪽에서는 가장 강성인물인 이슬람 원리주의의 그 이론가로 지목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분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온순해요. 근데 이분 주장하는 게 극단이라 중용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이 사람 어떻게 온순한 것을 아느냐고요? 이 양반이 제 스승이에요. 카타르 대학에서 이슬람 법대를 다닐 때 제 학장이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귀여워해줬거든요. 왜냐면 이슬람이 없는 지역에서 공부해라 왔다 그래갖고 열심히 해라고 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저기를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사우디 같은 데는 강제적으로 상점문을 다 닫습니다. 예배를 하루 5번 보는데 가능한 한 제 시간에 보도록 돼 있어요. 제 시간에 못 볼 경우 다음 예배 전까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예배 한 번 보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금방 해요. 근데 이분은 그거 굉장히 비판해요. 왜 강제적으로 하느냐. 자기 일 마치고 그 여유 시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 학생 때도 보면은 학생이라는 것이 막 교수님 막 진도 나가면 따분하잖아요. 시험 보려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 딱 되면은 교수님 예배 보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려고. 근데 이게 다른 공대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공대 교수님은 예배 보고 해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 왜냐하면 잘못 휩쓸리면 뭐 교수가 예배도 안 봐 뭐 이러면 골 잡히니까. 근데 이 양반한테 그 얘기했다가는 아주 속된 말로 박살납니다. 이걸 내가 멋모르고 한번 했거든요. 옆에서 자꾸 충동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갔을 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 빨리 그만 이제 예배 보고 하자 그래. 그래서 교수님 예배 보고 하죠. 그랬더니 너희들 지금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할 일이 뭐냐? 공부하는 거다. 이거 끝나고 예배 보면 된다 이거. 그래도 그날 하여튼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야단 맞냐고 진도는 안 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못해요. 이게 바로 원리주의 사상이에요. 무력을 동반하자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 극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졸업할 때요. 카타르만 해도 산유국이라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입학만 되면은 그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도 다 무료입니다. 교재도 그냥 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우개도 다 줍니다. 전체 사회가 아직도 원리주의에 관한 자신들은 원리주의라는 단어로 안 부르지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련하고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방학 때 가서 싸우고 오고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사태가 만약 저것이 잘못 풀리면은 실제로 가서 싸울 아이들도 많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뭐 인도네시아에서 몇 명 간다 막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흔히 이슬람 하면 아랍을 떠올리고 사우디를 떠올리죠. 근데 지금 지구상에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그걸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그 중에 1억 8천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지금 이 반미시우나 이런 것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뭐 요즘에 관광으로도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그 내면에 이 사람들이 깔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신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에 접근할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너무나 서구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일단 이해가 돼야 그 사람들하고 정을 통할 수 있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친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가능하고, 물론 그런 책임들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이쪽 아랍 이슬람 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좀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셨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지역에서 오는 근로자들 많거든요. 그냥 좀 임금 싼 데서 일하고 좀 목욕 자주 못하니까 좀 꾀죄죄해서 보여서 그렇지, 그렇다고 무시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거든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계화는 정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외국인들하고 접근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면서부터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서구 사람들은 이슬람 쪽하고 역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싸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식을 좀씩 쌓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왕 나온 김에 그 아랍 인사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보고 일단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할 때는 아살라무 알레이쿰입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는 와 알레이쿰 살람이에요. 즉 요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어서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리고 너에게도 평화가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것만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서도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지체가 나쁜 사람이든 아니면 윗사람 아랫사람 이거 구분 없이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낮에 쓰는 말, 밤에 쓰는 인사말 다 따로따로 있죠. 그거 상관없이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럼 대답이 와 알레이쿰 살람. 이거 내 집에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 언젠가 어디서 한번 가르쳐드렸더니 아싸라비아 하면 되겠는데. 그거 하고 빨리 하면 혹시 잘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천천히 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살람.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 대답을 잊어먹지 마시고 하시죠. 그래서 근데 내 머리는 도저히 못 한다 하시는 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뒤에 거 빼고 요 살람만 하면 됩니다. 살람 하면은 그쪽에서도 같이 그냥 살람 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간단하게 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뭐 일반 자에서 살롬 많이 하니까 쉽게 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